예, 사랑하는 동대문 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정치가 신뢰의 자산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신뢰의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와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전현직 대통령이 보여준 정책의 비일관성, 비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7가지 주제로 나눠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주십시오. 예,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집권 후 4년 중 문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해서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국민적 공감대는 무엇을 뜻합니까?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그런 얘기죠. 예, 어제 문화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 찬성 60%, 반대 30%, 한길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개헌 찬성 57%, 반대 29%, 리얼미터 10월 2일자 조사에 따르면 개헌 찬성 71%, 필요하지 않다 12%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여론조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지금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2001년 4월 24일 매일경제신문 인터뷰에서 권력구조 개편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5년 단임제의 폐해는 이미 나타날 대로 나타났다. 제도적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고쳐야지 미룰 필요가 없지 않느냐. 경제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정치의 비생산성 때문이다. 정치의 비생산성은 단임제라는 잘못된 권력구조 때문이다. 권력구조부터 고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개헌 관련 말씀 중에 또 전략적 접근이나 내용이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시한부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초점은 그때 대통령은 권력구조의 비생산성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헌에 관해서 결론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그런 말씀도 지금은 했습니다. 경제도 골든타임이고 개헌도 골든타임입니다. 총선이 끝난 이후에는 대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개헌을 할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도 골든타임입니다. 이 세 가지 골든타임 어느 하나도 놓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헌 때문에 다른 것을 갖다가 마무리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권의 무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개헌 문제에 대해서 손을 떼십시오. 그렇게 권유하실 생각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근래에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정말 이 경제가 중요하고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는 그런 호소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유능한 정권이라고 한다면 경제도 살리고 국가의 권력인 개헌, 헌법도 바꾸고 또 남북 화해도 진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는 경제에 전념하고 또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하고 이런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지나친 정부의 간섭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저께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서 시정연설 하시면서 세월호 유가족하고 얼굴도 마주치지 않으셨죠? 현장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던 대통령과 어저께 세월호 유가족을 지나시던 대통령, 이 두 가지 모습 속에서 국민들은 많은 것을 느낍니다. 4.16 이전과 4.16 이후 다른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달라진 것은 4.16 전의 대통령의 모습과 지금 변한 대통령의
태도 이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대개조 법무문위원회 구성하기로 했죠. 진전 안 되고 있죠. 7월달까지 구성하기로 했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한 번 했죠. 네, 간담회뿐만 아니고 분과별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런데 대선 캠프 공보단장 출신을 집어넣고 대통령 측근 인사를 넣고 대구 경북 선대위 수석 부위원장을 넣고 뉴라이트 대표를 넣고 이게 범국민 국가대개조위원회입니까? 여러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지금 막나려고 애를 쓰고 소원에 그렇게 있습니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인적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국가대개조가 되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 국민을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적 구성을 갖고 어떻게 국가대개조를 하겠습니까? 자, 세월호 유가족 피해 보상, 유병헌 일가의 재산을 몰수해서 하기로 했죠. 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충분치는 못합니다만 최대한 찾아내서 압류를 하고 집행. 얼마나 확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한 1,200억 실제 얼마가 듭니까? 실제 들 비용 추정하는 것은 한 6천억 이상 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잠깐 법무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이따 다시 또 저쪽. 지금 검찰이 추징 목적으로 1,157억 정도 추징 보전했죠. 그렇습니다. 법무부도 구상금 채권 확보 목적으로 한 1,200억 정도 압류 신청했죠. 그렇습니다. 그중에 상당수가 인용됐죠.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환수 목적으로 1,538억 정도 압류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세금 환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월호 피해 보상하고는 관계가 없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 세금으로 추징한 이후에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일부는 따져봐야 됩니다. 충족되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여의도 있을 것이고. 예. 금융권 대출이 2,500억입니다. 2,600억인데 그중에 80%가 담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수의 은행들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400억 이상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병헌 일가의 재산을 갖다 통해서 실제로 피해 보상할 수 있는 돈을 얼마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감류한 것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200 가까이 있고 또 징수 보전, 추징 보전한 것도 그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 환가하는 데 따른 비용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얼마를 회수할 수 있다. 이거 추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한 부분에 관해서는 확보한 대로 환가를 위한 노력을 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도 더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앞에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6천억 정도를 다 유병헌 일가의 재산을 갖다가 압류하고 몰수해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보면 1, 2천억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 앞에 어느 정도 가능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아직 미정입니다. 그 돈의 큰 부분이 세월호 인양 비용인데 아직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피해액을 받고 말한 구상액을 정확하게 확정하기는 어렵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확보한 재산은 1,500억 남짓이 될 텐데 그것이 환가가 되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추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재산 확보를 위해서 아직 여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무총리 다시 나와주십시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 시에 전문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낙하산 임명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네. 근데 대선 캠프
관련해서 공공기관에 지금까지 임명된 사람이 지난 9월 현재 205명입니다. 역대 정권 5년을 합한 것보다 1.5배가 많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공공기관 내 인사는 공공기관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전문성과 경력 을 다 고려를 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은 무기와 안보는 불능 상태이고 경제는 무능하고 사찰과 감청은 유능하고 낙하산은 중국까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만능이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을 피한 이인호 KBS 이사장, 국정감사를 피한 김성주 적시조사 총재, 잔이윤 관광공사 감사, 스스로 박피하라고 주장한 곽성문 코바코 사장, 여야가 다 퇴임을 동의하고 의결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이런 5명 정도는 정말 대통령이 박피하, 관피하, 척결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총리께서 이 사람들의 퇴임, 박피하 5인방의 퇴임을 권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다 절차에 의해서 임명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경영 실적이나 능력을 계속 검증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퇴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퇴출하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관피하를 척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번 국정감사에서 원피아, 교피아, 삼피아 등 37개의 새로운 마피아가 드러났고 전부 1685명이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척결할 의사가 있습니까? 실태 조사하고 척결할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 업무 연관성 부분이 좀 미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약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회에 제출한 법에는 취업제한 기간이라든지 또는 업무 관련성에 대해서 가장 강한 기준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공무원들 보고 관료 보고 당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라 이렇게 얘기하려면 우선 박피아부터 척결해야 돼요. 정피아, 최근에 새누리당 보좌관들이 전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금융기관에 10명이나 임원으로 발령이 난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박피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한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말은 공연부로 들리고 정당성을 갖다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박피아를 척결하고 이것을 통해서 관피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능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임명을 하고 있고 앞으로 경영 실적을 철저히 따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남북관계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지금 집권 2년 차에 3년 차에 남북관계에 진전을 이뤄야 합니다. 근데 지금 북한에서는 과감한 통큰 변화를 했습니다. 아시안게임 때 고위층이 왔죠. 그런데 우리는 대북전단 살포로 고위급 접촉 무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중단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대북전단을 살포를 금지할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데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지난번에 민통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을 때 북한은 총기 응사를 했습니다. 만에 하나 계속되는 대북전단 살포로 국민의 안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총리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건 북에서 우리나라에까지 탄이 떨어지도록 한 것은 그것은 도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속은 못하지만 앞으로 이 국민의 안전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37조의 표현의 자유는 안전보장,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네. 국민의 안전보장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집회시위법 위반입니다. 민통선 이내에서 이러한 집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한국법상으로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직무집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 예방, 진압을 방치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한 헌법과 법률을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검토는 그동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별 법률에 있어 처벌은 어렵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에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임 이후에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양국은 오는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작업을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이행하기로 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이죠. 전작권 전환은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북한이 핵무기 핵실험을 하는 그런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방어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 조건이 구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만을 고집하는 것은 우리 안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좀 연기하자는 그런 자, 2012년 12월에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갖다 이 정도로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북한은 2013년 2월에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2달 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대통령이 예정대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며칠 후에 5월 7일 날 우리나라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협의키로 미국에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2달 동안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던 겁니까? 정상회담 직후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습니까? 그때까지도 전작권 전환에 대한 그런 진행을 원했지만은 그때 상황 변화가 자꾸 생기고 우리 안보 상황이 상당히 엄중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전환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최근에 와서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총리, 작년 5월 달에 전작권 전환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최근이 아니에요. 그건 뭐 그동안에 서로 협의한 과정이고요. 공약 파기입니까 아닙니까? 전환은 앞으로 할 것입니다. 임기 내에 못하잖아요. 20년 후에 한다는 게 무슨 게 공약 이행입니까? 비밀 외교입니까 아닙니까? 비밀 외교는 아닙니다. 국무회의에 몇 차례 보고됐습니까? 이건 중간 과정을 갖다 보고할 그런 상황. 국무회의에 한 번도 보고된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비밀 외교지. 그게 어떻게 투명하고 공개적인 국민적 합의를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외교 관계를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은 적어도 국무회의에는 공개가 됐어야죠. 북한이 핵을 소형화했다, 경량화했다는 정보를 언제 확인했습니까? 그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총리께서 그걸 모르신다면 어떻게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핵을 소형화, 경량화했다고 하는 것은 전작권 전환을 갖다가 합의해서 발표한 그날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확인이라기보다는 북한 핵 소형화, 경량화를 자기들만 그 정보를 쥐고 있다가 전작권 전환 연기가 합의돼서 일정한 저항의 불씨과 같자 정보를 독점한 미군이 일방적으로 이 정보를 흘린 것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독점하고 국가 안위의 문제를
소수가 농단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통치이고 외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형화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 어떤 경로로 정확하게 확인되고 그런 것은 답답하네요. 우리 정부는 추정만 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소형화 경량화됐다고 전차권 연기 합의된 날 발표를 하고 네, 그건 이 정부에 대해서 이 정부의 안보 능력에 대해서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주한미군 사령관도 어떤 확실한 뜻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원전과 방해산업, 철도시설,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를 반드시 척결할 것이다. 1년 사이에 방해산업 비리 척결된 거 있습니까? 방해산업 비리는 최근 들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있고 여기 그 결과와 또 지금 현재 제도적인 허점이 무엇인지를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밝혀지는 대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시정연설하고 올해 시정연설에 달라진 건 딱 두 단어다. 골든타임하고 이적행위로 처벌하겠다 하는 것이 언론의 지적입니다. 작년에 대통령께서 방해산업 비리를 갖다 척결하겠다고 했으면 그 사이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제가 관피하 1,800명 얘기했습니다만 그중에 300명이 군피하, 방피하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서 이 사람들 취업심사에서 90%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한 거예요. 그동안 정부는 아무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동안 이게 규정이 좀 느슨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적 행위로 처벌하기 위한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지금 소위 말하는 관피하 취업 관련해서 제한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방위산업 관련해서 방피하, 군피하 얘기하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법무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대통령께서 방위산업 비리는 이적 행위로 엄벌하겠다. 정치적 수사입니까? 아니면 법적 의지입니까? 그 이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그 방위산업 비리 자체는 곧바로 이적 행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엄단의 의지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군헌법 14조 일반 이적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형법 99조 일반 이적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후자에 해당되지 않겠죠.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목적범은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처벌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대통령의 법적 의지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단의 의지를 표명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어떤 범죄로 처벌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안별로 조사해서 수사 결과 나온 증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군사기밀 유출죄, 공문서 위조죄, 특경법죄로만 처벌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 갖고는 엄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일반 이적죄로 해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군헌법 14조, 형법 99조로 처벌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군형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군에서, 군사법원에서 판단할 일이긴 하지만은 형법 99조도 있습니다. 같이 협업하고 또 사안별로 철저하게 비리의 실체를 파내서 그에 합당한 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법리에 관해서는 사안별로 판단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법리 검토해 보겠습니까? 다양한 범죄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이런 법리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 비리보다 더 심각한 게 자원 외교 게이트입니다.
약 40조 가까운 손실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형, 이상득 형제, 그리고 그 측근들이 자원외교 실험을 하면서 40조의 손해를 봤다고 하는 것은 국민 1인당 100만 원씩의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거 종합적인 조사와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수사의 단서만 확인된다면 내사 또는 수사를 할 것으로, 검찰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민형사상의 손해를 갖다 배상을 하겠다, 책임을 묻겠다 하고 엊그저께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의 자료를 저희가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자료가 넘어온다면 그 부분 판단해 보겠습니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사장과 그 직원들, 그리고 그 상부에 있는 장관, 측근들, 이 사람들의 배임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관련성까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에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추측이나 풍문에 의해서 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한계는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기가 힘든데 하여간 전현직 대통령이 올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병도 의원 정말 잘 질문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소에는 일본에서 오신 아사쿠라 가츠유키 씨 일행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춘천 출신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